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응급실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군의관을 파견했지만 일부 병원에서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복귀를 통보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를 받아줄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사태가 추석 연휴에 더 악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에 핵심 역할을 하는 물질을 새롭게 찾아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세포 침입부터 막을 수 있어 새로운 방식의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국내 통신 3사의 유선 인터넷망에서 일부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유선망 자체의 문제가 아니어서 통신 대란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특정 업체의 무선 공유기를 사용하는 곳에선 불편이 계속됐습니다. 도쿄전력이 지난달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핵연료 잔해를 반출하려다 실패했는데 반출 과정 전반이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파이프 순서를 잘못 정렬한 걸 한 달 넘게 몰랐을 뿐 아니라 도쿄전력 본사도 현장을 최종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서울뿐 아니라 해안 지역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대기 상층에 티벳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데다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아 다음 주 중반까지는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겠는데 내륙의 비는 오전 중에 그치고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광주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평년을 크게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에도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 불안정이 심해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무더위가 유난히 길고도 극심했던 올 여름은 역대 최악의 더위 기록을 세운 게 맞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에서 올여름 기후 분석 자료를 발표했는데 더위 기록은 물론 장맛비 집중률도 역대 최고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무더위를 넘어 푹푹 찌는 한증막과 가마솥 같은 폭염이 전국을 강타했던 올여름. 최악 더위는 체감뿐만 아니라 기상청의 공식적인 수치로도 증명됐습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은 25.6도로 전국 기상관측망이 구축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전국 열대야 일수도 20.2일로 평년의 3배에 달하며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급기야 서울은 열대야가 한 달 넘게 39일이나 나타난 가운데 34일 연속으로 이어지며 최장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바닷물 온도도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는데 23.9도로 10년 평균보다 1.1도 높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해 한반도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자주 분 데다 중후반에는 대기 상층에도 따뜻한 티베트 고기압이 뒤덮으며 강도 높은 폭염과 열대야가 길게 이어진 겁니다. 더위뿐만 아니라 장맛비도 역대급이었습니다. 여름철 전국 평균 강수량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이 중 80%에 달하는 비가 장마철에 집중됐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으로 평년보다 30%나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며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9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올해 장마철은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수분한 공기가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상층의 찬 공기가 남하하여 정체 전선상에서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충돌해 좁은 지역에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기록적인 여름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해수면 온도가 높은 가운데 9월 중순까지는 늦더위와 태풍으로 인한 극한호우의 위험이 남아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남부지방에서 지난달 폭염에 심해진 녹조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낮 3시를 기준으로 낙동강 유역 진양호와 섬진강 유역 옥정호에 관심 단계 조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낙동강은 현재 강정 고령과 칠서, 묽은 매리 등 3개 지점에 경계 단계 조류 경보가 내려진 상태이고 관심 단계 발령 지점도 4곳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에서는 한강 팔당호와 금강 보령호의 녹조가 다소 완화하면서 관심 단계 조류 경보가 해제됐습니다. 환경부는 조류경보 발령 지점 인근 정수장에서 조류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수돗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开窗户一看，树枝和树叶都被卷飞起来了。雨大概下了10分钟左右吧，当时雨下得特别的大，很多人都在尖叫。近期高温持续，人工降雨的效果显得有。风而行降水。어제 오후 3시쯤 일본 도쿄 동남동쪽 약 530km 부근 해상에서 12호 태풍 리피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태풍은 세력이 다소 약한 태풍으로 점차 북동진해 오늘 오후쯤 일본 북동쪽 해상에서 소멸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은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현재 필리핀과 타이완 부근의 해상에 해수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높아 태풍 발생 가능성이 커 향후 태풍 발생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호 태풍 리피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폭포의 이름입니다. 슈퍼태풍 야기로 인한 필리핀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37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풍 야기가 몰고 온 폭우로 필리핀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며 사망자가 16명, 실종자가 21명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필리핀 재난당국과 경찰이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약 170만 명이 피해를 받고 재산 피해가 약 3억 5,100만 필리핀 페소, 우리 돈 약 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야기는 필리핀에 빠져나가 중국 하이난성, 광둥성과 홍콩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에 따르면 야기의 풍속은 130노트, 초속 약 67m에 달해 슈퍼태풍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이난성 기상당국은 6일 하이난성과 광둥성에 다다르는 야기가 지난 10년간 온 최악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비상대응 등급을 4단계 중 가장 높은 1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필리핀의 스쿠버 다이빙 명소인 보홀섬에서 산호에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름을 새겨 넣어 당국이 이 장소를 폐쇄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일간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보홀주 팡라오시는 지난 2일부터 유명 다이빙 포인트인 버진 아일랜드에서 다이빙 등의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낙서를 발견한 다이빙 강사 다닐로 메노리아스는 지난 7월 1일 산호의 낙서를 처음 찾았습니다. 이후 지난달 30일 다시 버진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 김민, 소윤 등 최소 13개의 이름이 산호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리코 에리스토틀 오멘타도 보홀주 주지사는 주 정부가 이번 사건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호초 파괴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산호초 파괴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만 필리핀 페소, 우리 돈으로 약 118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도쿄전력이 지난달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핵연료 잔해를 반출하려던 시도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사 직원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연료 반출을 위한 파이프의 순서가 잘못된 것을 한 달 넘게 몰랐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원자로에서 핵연료 잔해를 꺼내려 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3년 만입니다. 하지만 잔해 채취 장비 파이프 배열 순서가 잘못돼 작업 시도를 중단했습니다. 도쿄전력 하청업체 직원이 파이프 순서를 잘못 정렬했는데 한 달 넘게 몰랐던 겁니다. 조사 결과 가설 작업을 맡은 하청업체 직원이 방사선이 높은 작업장을 빨리 빠져나가려고 최종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전력도 하청업체 직원에게만 맡긴 채 본사 직원을 보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パイプの運搬等の一般的な準備作業に関して当社を含め実際の作業手順の確認が十分ではなかった点でございます。 핵연료 반출 작업은 원전 폐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꼽힙니다. 핵연료 잔해는 1시간만 노출돼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냉각수나 지하수, 빗물과 접촉하며 오염수를 계속 발생시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1에서 3호기에 남아있는 핵연료 잔해는 880톤입니다. 2051년까지 원전 폐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핵연료 잔해 반출이 지연되면 불가능합니다. 애초 2021년부터 잔해 반출을 하려다 이미 3번을 연기한 상황. 도쿄전력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 뒤 다음 주 반출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확인되면서 원전 폐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전염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에 핵심 역할을 하는 물질을 새롭게 규명하고 이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치료제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최근 KP3 변이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인 코로나19 감염. KP3, KP2 등 이름은 다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체 세포에 침입할 때 돌기 모양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열쇠처럼 이용합니다. 다만 스파이크 단백질의 원래 모양대로는 이용하지 않고 약간의 변형을 가합니다. 이때 바이러스는 변형에 쓸 자체 효소가 없어 인체 내 특정 효소를 이용해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을 바꿉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체 내 효소인 KLK5가 스파이크 변형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점을 새롭게 규명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두 군데의 그 사이트가 절단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몸에 있는 그 세포막하고 접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연구는 이 KLK5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접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LK5를 억제하는 물질을 개발한다면 새로운 작용 방식의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한 이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반면 이번 발견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포 침입부터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KLK5 효소를 억제하는 치료 물질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코로나19 치료제를 전량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산 치료제 상용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정부가 응급실의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군의관을 투입한 데 이어 1:1 책임 전담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 목동병원이 응급실 근무에 부적합하다며 파견 군의관들에게 복귀를 통보하는 등 현장과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이 커진다는 지적에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실에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특이사항 발생에 대비하겠다는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이 많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본 입장은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 상황을 과장하거나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 말대로 응급실 문을 열어놨다고는 해도 특정 과목별로 배후 진료가 어려워 의료 체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응급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과 위주로 배후를 이제 담당해주는 교수님들과 전문의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수 의료과 위주로 환자를 못 보게 되고 그럼 응급실에서는 진료를 또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올해 전국 응급의료기관이 국립중앙의료원 종합상황판에 띄운 진료 제한 안내 메시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 제한 메시지란 응급실 처치 이후 후속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질이나 기능을 가지고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포진되어 있느냐가 문제인데 또 여전히 양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정부는 군의관 250명 파견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경우 파견 군의관 3명이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복귀를 통보했고 강화대병원에선 파견 첫날 5명 가운데 1명만 출근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복지부와 국방부, 병원 등 3자가 논의해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이 응급실 진료 지원을 위해 파견된 군의관 2명의 교체를 세종시에 요청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측은 파견 나온 군의관들이 응급실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교수 면담에서 군의관들은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업무만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기존 군의관 복귀와 새로운 군의관 파견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파견 군의관의 업무 가이드라인도 없어 복지부에 업무 지침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교수 3명과 전문의 12명으로 운영되던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의사들의 이딴 사직으로 이달부터 야간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환자들이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 기다리거나 받아줄 병원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자와 동행하는 구급대원들도 난감한 건 마찬가지인데 명절 연휴에는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다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병을 앓고 있는 A씨. 열이 40도까지 올라 나흘 동안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증세가 나빠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대기하라는 말에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응급실이 아닌 구급차에서 자리가 나길 기다립니다. 병실도 계속 대기하라고만 하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게 너무 난감하고 너무 속상하고 앉아서 주사 맞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거의 그러니까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최근 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열이 나면 찾아오라는 말에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다른 환자가 밀려 언제 진료를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수술하는 의사는 담당 의사가 열이 나면 이제 오라 하겠다. 열이 나면 빨리 오라고 교수님 그래서 왔는데 시체되는 거지. 의료진이 부족해 응급실에 과부하가 걸리며 받아줄 병원을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형님이 여기 서울에서 오시고 계셨는데 지금 응급상이 생겨가지고 몇 군데 들렸던 그런 얘기는 잠깐 들었는데 지금 매일 환자를 이송하는 사설 구급대원들도 이전보다 응급실에 여유가 없는 걸 체감합니다. 이게 전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요 근래 좀 코로나 이후부터 의사들 파업하고 약간 그러면서 좀 심해지고.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추석 때는 외래 진료가 하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모든 수요들이 응급실에 몰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응급실을 가서 환자 진료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제때 치료받지 못할까 불안한 환자와 보호자들. 의료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지지 않게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정부가 잘못인지 의사단 의료단체가 잘못인지 모르지만 서로 좀 합의 좀 가서 서로 양보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은 물론 다들 피해자지만 환자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입장이니까. YTN 윤태인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국내 통신 3사의 유선 인터넷망에서 일부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통신망 자체의 문제가 아닌 특정 칩셋이 들어간 무선 공유기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KT 인터넷을 쓰는 시민이 사무실에서 와이파이 접속을 시도해보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컴퓨터 본체에 직접 랜선을 꽂아봐도 인터넷 연결이 안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5시쯤부터입니다. 갑자기 인터넷이 되다가 갑자기 끊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콜센터로 전화하니까 회선 상태는 이상이 없었다고 하고 모뎀을 껐다 키라고 하고 막 다 했는데도 안 돼요. 통신사 유선망 자체의 문제는 아니어서 인터넷 접속 대란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체의 무선 공유기를 사용하는 곳에선 불편이 계속됐습니다. 이 업체는 SK 브로드밴드와 KT, LG U+ 등 통신 3사의 공유기를 공급해 왔는데 일부 모델에 탑재된 칩셋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K와 KT는 특정 업체의 공유기 오류로 인터넷 서비스가 정상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LG의 경우 해당 칩셋이 들어간 공유기 모델을 공급받지 않았다면서도 이 칩셋이 설치된 사설 공유기를 쓰는 집에서 접속 장애가 생기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단말기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오류가 나셔가지고 이게 제조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르게 복구할 예정이라고. 통신사들은 공유기의 펌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업데이트 도중 외부 해킹 가능성도 열어놓고 제조업체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기술 통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면제 국가도 지정되는데 우리나라는 빠졌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새로운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을 검토하는 기술은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입니다. 모두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첨단 핵심 기술입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하면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 등 적성국을 겨냥한 조치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만든 첨단 기술이 미국을 공격하는 데 쓰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사 입장국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이탈리아와 영국이, 슈퍼컴퓨터용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GAA 기술은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이 미국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허가 면제국에서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큰 피해는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등 일부 국가는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미국의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유입니다. 앞서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요구해온 미국은 더 많은 나라가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현지 시간 5일 챗GPT의 기업용 버전 유료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기업용 버전인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공개한 지 1년 만입니다. 오픈AI는 올해 유료 기업 사용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면서도 얼마나 많은 기업이 새로 가입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업 사용자의 절반 정도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챗봇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당국이 대표인 자신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고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6일 두로프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는데 지난달 프랑스 당국에 체포된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무법 천국이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프랑스 당국이 핫라인을 활용하거나 텔레그램 EU 담당자에게 언제든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절차 없이 앱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한 것에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어떤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스마트폰 이전 시대의 법률로 플랫폼 내에서 제3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해당 플랫폼 CEO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응급실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군의관을 투입했지만 현장 의료진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를 보는 만큼 전문성 있고 숙련된 인원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러는 사이 응급실 진료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의정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